제가 딱 1년 전에 그러니까 2022년 연말에 2023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 5개를 제가 딱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5개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향후 몇 년 안에 10배거가 될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요거 이제 이거 보시는 회사들인데 루닛,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노믹트리, 비트코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 이제 이오플로우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제가 이오플로우는 28,300원 할 때 이거는 다 그냥 처분하자. 그래갖고 이제 싹 매도 의견을 내서 이거는 싹 정리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오플로우는 수익률을 83%인가 2%인가 해서 그렇게 확정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뺐고 현재 남은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4종목인데요. 이제 루닛은 이 중에 이제 그 10배가 올라서 10배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됐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650%가 올랐었고요. 이제 또 비트코인도 엄청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성과가 좋습니다. 근데 여름에 이제 제가 여기다가 파두가 상장을 하면서 제가 파두를 여기다 이제 포트에 편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파두를 제가 좋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 크게 상승할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유망종 포트에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3분기에 이제 그 실적 발표가 하면서 이제 그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파두가 이제 크게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근데 많이 올라왔네요. 다른 종목은 다 수익권인데 파두만 지금 마이너스 23% 다시 이렇게 돼 있고요. 건방진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워렌 버핏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 버크셔 해서의 포트폴리오거든요. 이제 애플이 보니까 이제 50%로 가장 많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그 다음이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7.2%로 3위입니다. 이 아멕스는 버크셔 해서웨이 그 포트폴리오에서 항상 그 상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아멕스 주식을 어떻게 매수하게 됐냐 사실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964년도에 그 샐러드유 스캔들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멕스 주가가 완전히 급락을 했었거든요. 1963년도에 그 앤서니 드 엔젤리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유조선에 보면 이렇게 그 기름 넣는 그 칸이 나눠져 가지고 탱크가 나눠져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바닷물을 채우고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샐러드유만 이렇게 살짝 뿌렸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이제 가벼우니까 위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이게 기름이다, 샐러드유 기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속여가지고 이제 그 아멕스를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제 엄청 대출을 받았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야. 그거를 이제 그 대두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 시장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이제 내부 고발자가 이제 이거를 그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폭락했겠네요. 사기극이 들통이 났는데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로 82만 톤의 샐러드유가 있는 걸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5만 톤밖에 없었습니다. 레버리지가 몇 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또 파산 신청을 하고 이제 감옥에 뭐 7년간 감옥에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샐러드유 스캔들인데 지금도 이게 미국에서는 희대의 그 금융 사기극으로 이렇게 유명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기극이 들통이 나니까 그 불통이 이제 아멕스로 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멕스가 금융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5,800만 달러 손실을 받고 손해배상에 대한 우려로 뭐 이렇게 주가가 60달러에서 뭐 35달러로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모두가 다 패닉에 빠져가지고 아멕스 주식을 다 내던졌거든요. 됐네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워렌 버핏이 이걸 이제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워렌 버핏은 이제 접근법이 좀 달랐는데 모두가 다 이제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던질 때 아멕스가 이제 여행자 수표하고 신용카드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자기가 조사를 했고요. 자기가 자주 가는 레스토랑, 뭐 식당하고 상점에 가서 이렇게 그 주인한테 물어봤다 그럽니다. 아직도 아멕스 카드를 많이 씁니까? 이렇게. 예.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많이 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워렌 버핏이 아멕스 카드를 그대로 쓰는구나 이걸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본 결과 버핏은 이제 아멕스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대량으로 아멕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반토막이 난 주식을. 그래서 그 당시에 운영 자금의 무려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갖다가 아멕스 주식에 사들입니다. 야, 엄청나네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금액을 늘려나갔거든요. 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아멕스가 손해배상 문제가 해결되고 신용카드, 뭐 여행자 수표 사업이 성장하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 신용카드 붐이 불면서 아멕스는 이제 시장의 가장 핫한 종목이 됐고요.
그래서 1990년대 후반까지 보면 이제 그 미국 가정의 3분의 2가 다 이 신용카드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들이 패닉에 빠져서 내던질 때 워렌 버핏은 아멕스 주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 가치가 훼손된지 안 훼손됐는지를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거꾸로 이제 이 주식을 사들였죠. 남들하고 반대로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대박을 터뜨려서 이렇게 큰 비중으로 이제 아멕스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공부를 해보면 파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멕스 같이 될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분기에 3억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되니까 사람들이 전부 패닉에 빠져갖고 다 던졌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60%가 빠졌는데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본 바로는 이런 매출이 나온 건 단기적인 이유 때문이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훼손된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메타 주식을 좀 갖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걸 팔고 여기 파도 물타기를 좀 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2024년도에 가장 기대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됐습니다. 잠깐 이거 올해 통틀어서 이제 비트코인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네네네.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가격 상승률이 다른 것보다 압도적이다. 네. 이런 또 통계도 나왔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요즘 다시 상승세거든요. 네. 왜 이렇게 비트코인 많이 오른 건가요? 예, 그러니까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10월 초쯤이었는데 그때가 제가 월요일이었거든요. 갑자기 비트코인이 5분 만에 2,000불이 올랐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마침 그때 이제 그러다 다시 제자리로 떨어졌는데 그때 마침 어떻게 하다가 그걸 보고 있어갖고 이게 갑자기 웬일이지 하고 이렇게 막 뭘 찾아보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SEC가 그 블랙록 비트코인 그 현물 ETF를 승인했다. 이렇게 이제 속보가 그 코인텔레그래프 오보. 예. 그래가지고 폭등을 했다가 이제 아마 기자들이 이제 그러면 블랙록에 다 전화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구나 해서 다시 떨어졌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해프닝이었는데 이게 이제 뭘 증명했냐면 현물 ETF 승인권은 비트코인 시장에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진 재료다. 사실 이거는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1월 10일 안에 뭐 한 개 정도는 될 걸로 누구나 다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오르는 게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현물 ETF, 그다음에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한다는 데 대한 불편함, 그래서 달러에 대한 의구심이 약간 생긴 거, 여기다가 기관 투자가들의 매집 현상, 비트코인 매집 현상,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비트코인 강세장이 나왔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꺼번에 달러 뭐 미국채에서 다 가는 건 아니지만 그 네. 균열이 생기면서 네. 뭐 0. 몇 %씩 1%씩이라도 이렇게 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으로 예. 커지다 보니까 예.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국채라는 안전자산에 투자하던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예, 그러니까 국채라고, 그러니까 달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무너진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약간의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뭐 모든 돈을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지만 그 중에 일부라도 발은 좀 걸쳐. 예, 비트코인에다 좀 넣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달러는 그 국채는 안전자산, 비트코인 위험자산 했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 되고 생각했을 때 왜냐면 한정된 수량에다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되고 국채가 위험자산이 오히려 돼버린 거예요. 네. 판단을 하시기에. 네.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조금씩 예, 생기는 예, 거고. 예. 그래서 조금씩 뭐 큰 포트를 담진 않지만 조금만 담아도 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비트코인이 좀 움직인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러네요. 블랙록 같은 공룡들이 그렇게 네.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올해 한 해 150% 이상 올랐는데요. 네, 2,500일 때 담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안 돼요. 잘 지금 그렇게. 6,000이란 말이죠. 뭐 5,800, 6,000. 지금이라도 사 모아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비트코인이 고점 신호가 안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암호화폐는 대세 상승을 할 때는 그 상승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우선 그 비트코인만 크게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계속 높여가고요. 과거 대세 상승기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코인들이 많아져가지고 70%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긴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만 계속 올라가면서 도미넌스 높이는데 조금 지나면 이더리움도 합류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은 횡보하는데 이더리움은 계속 오르고 다른 알트도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 이제 뭐 알트코인들이 막 이제 많이 상승을 10배씩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가 이제 고점 신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이런 고점 신호가 나오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자면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어설 때까지 이더리움은 안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 사이클로 보면. 네.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더 올라야 되는 거죠. 이더리움이 지금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더 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고점 뚫었고 정고점 뚫고 6만 달러 뚫었을 때부터 이제 이더리움 같은 애들이 또 뚫고 예. 콩수로 올라오고 예, 그다음 예. 또 알트 올라오고 예, 예. 그때가 이제 고점일 것 같다. 그때부터 아니, 시작이라는 그때 얘기죠. 시작. 예. 그때가 시작이다. 예, 예. 그때가 시작이. 야 그러면 사모해야 될 것 같은데 작가님 그럼 또 제일 많이 궁금하실 질문들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얼마까지 좀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제가 알면은 저도 부자 되겠죠. 저는 당연히 모르고요. 그 얼마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면 쭉 그냥 갖고 가면 되는데 단기 투자자라면 사실은 얼마까지 간다 이거보다는 이제 어떤 그 신호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이제 제가 비트코인 고점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차 상승을 한 후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네. 알트코인은 크게 상승한다. 이러면 이게 고점 신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단기 투자자들은 팔아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지금까지는 비트코인만 계속 고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대세 상승이 오면 저도 한번 알트코인 한번 사볼까 사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채널에 가서도 한번 이 에피소드를 말씀드렸는데 대세 상승 때는 이제 시류에 맞는 코인을 사면 20배씩, 30배씩 막 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어리석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2017년도에 상승을 할 때 그냥 비트코인만 저는 이제 이게 고집을 했었는데 그때 막 그 우리나라에서 바람이 불면서 막 그냥 돈이 막 암호화폐로 막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상장 코인이 10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그다음에 그 라이트코인, 뭐 모네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리플 나중에 상장됐고, 뭐 그다음에 퀀텀 있었고,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몇 개 안 됐거든요. 근데 종목은 몇 개 안 되는데 돈은 많이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저는 비트코인만 고집을 해서 리플이 뭐 몇십 배씩 오를 때 그냥 비트코인 몇 배 오르는 것만 먹고 말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반성을 해서 2021년에는 조금 이렇게 뭘 바꿔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때 그 알트코인이 제일 많이 오르는 건 이제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을 돌아보면 메타버스 P2E 코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있었던 게 이제 그때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 뭐 샌드박스 이런 거였는데 그 엑시 인피니티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가 뭐냐면 이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저 보시는 분들은 이게 그 P2E의 대장 코인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위믹스가 우리나라의 P2E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위믹스는 안 오른 상태였고요. 엑시 인피니티가 오르니까 그럼 조만간 위믹스가 오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그 P2E 코인인데 이거는 오르니까 이제 이것도 조만간 오르겠지. 근데 좀 살까 했더니 그때 이제 저는 업비트하고 빗썸이 있었는데 업비트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빗썸에만 있었는데 제가 이 빗썸 통장을 막 온라인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금이 30만 원밖에 안 돼요 하루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뭐 30만 원씩 매일 넣기도 힘들고 그때는 또뭐 은행 가서 넣고 막 이랬어야 돼요. 하여간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유일하게 사는 방법이 이제 저기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사는 겁니다. 빗썸에 있는 근데 이제 또 비트코인은 아까운 거예요. 예, 팔기가 아까워.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맛보기로 한 7, 80만 원만 사보자 해서 샀는데 제가 720원 정도 샀거든요. 이게 그냥 엄청 오르는 거예요. 처음에 720, 30원에 샀는데 조금 지나니까 600 얼마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그냥 그다음부터 오르더니 3만 원까지 올랐어요. 야, 진짜요? 어, 한 거의 2만 9천 원. 그래 50배가 한 두세 달 만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더 날 걸.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그래가지고 그때도 또 기회를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만약에 진짜 대세 상승이 와서 알트가 한번
몇십 배씩 오른다. 그러면 나도 한번 합류해봐야 되겠다. 이번에 그렇게 막 마음을 먹고 있는데 또 이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예. 또 내년에 그 1월 한 10일경에요. 현물 ETF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뿐만 아니라 그 4월 한 20일경, 18일경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예상을 하는 그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데 이것도 큰 호재일 것 같은데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반감기가 이제 4년마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반감기가 우연히 미국 대통령 선거랑 항상 겹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반감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오르는지 미국 대선 때문에 오르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질문 좀 드릴게. 그 아까 이제 찰리먼 거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제 몇 주 전에 고인이 되셔가지고 좀 안타깝기도 한데 이분께서는 또 워런 버핏과 함께 그 전설의 투자자신데 코인 투자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더라고요. 막 뭐 쓰레기란 얘기도 하시고 악마라고도 얘기하시고 막 그랬는데 좀 이런 그 비트코인에 대한 우려의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찰리먼거 워렌 버핏 이제 이분들이 하여간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논쟁을 보면서 그 사실 그 아인슈타인하고 그 닐스 보어라고 하는 그 둘 다 위대한 과학자들인데 요 사람들이 논쟁을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 독일의 그 유명한 하이젠베르크,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슈레딩거, 사실 이런 사람들에서 양자역학이 태어났고 그 닐스 보어 양자 원자론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닐스 보어도 여기 이제 합류를 했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펜하겐 학파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닐스 보어는 그 러더포드의 그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원자 핵이 있으면 전자가 이렇게 쭉 도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에너지를 잃으면 이거는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돼 원자 핵에 빨려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 이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이게 싹 전자가 없어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계속 돌거든요. 전자가. 그래서 닐스 보어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원자 핵 주위를 도는 전자는 각각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가진다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같은 준위를 돌게 되면은 이제 에너지가 이렇게 보존되고 이렇게 다른 에너지 준위를 돌게 되면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이제 방출된다.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걸 퀀텀 점프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거. 사실 이제 이 이론을 이제 그 발견했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이제 딴 데로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젊은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발전된 양자역학 이론을 아인슈타인은 절대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예,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 양자 물리학의 그 기본인 불확정성 원리를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싫어했고요. 그래서 아니 그 상자 안에 고양이가 어떻게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냐. 사실 이거 자체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래갖고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이제 모순점을 갖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렇게 계속 제시를 했는데 닐스 보어가 이걸 아인슈타인의 말을 다 반박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래서 둘이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사실 승자는 보어가 승자였죠. 예.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 보어 아인슈타인 논쟁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논쟁이 됐고, 예, 야 아인슈타인도 그랬군요. 예, 그래가지고 예, 최고의 천재였는데. 예.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논쟁을 하면서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사람들한테 확산이 됐죠.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보어가 그걸 다 아인슈타인의 논리를 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 이제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많이 퍼졌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 이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본인은. 그래서 그 자신만의 그 양자가 아닌 비양자 통일 이론 이거를 이제 세우는데 몰두하게 됐는데 당연히 실패를 했죠. 그러니까 다른 물리학자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양자 물리학을 배척하는 아인슈타인의 태도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리학엔 이미 양자 물리학으로 흐름이 바뀌었고 이게 명확해졌는데 아인슈타인만은 이 새로운 물리학을 배척했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반대를 하건 말건 관계없이 어차피 양자역학은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천재였지만 결국은 이제 새로운 학문의 그 거대한 흐름에 밀려가지고 그의 시대는 이제 저물러 갔던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인슈타인이 너무 나이가 많았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비트코인을 대하는 그 워런 버핏하고 찰리 먼거 이 태도를 보고서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그 최고의 투자자인 거는 분명하지만
이제 이미 한 사람은 돌아가셨고 또 한 사람은 너무나 연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의 시대는 아인슈타인의 시대가 가듯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인슈타인 시대가 가듯이 결국 이들의 시대도 이제 결국 저물고 있고 마이클 세일러와 같은 그 젊은 시각을 가진 새로운 자산 투자자의 시대가 오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것들의 그 젊은 사람들의 혁신적인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이지 못했듯이 비트코인이라는 혁신적인 형태의 자산을 나이가 많은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가 받아들이지 못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 찰리 먼거의 사망은 과거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자산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금과 주식의 시대였다면 이제 여기다가 암호화폐가 더해지는 그런 자산 투자의 시대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가치 투자를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네. 사실 자금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도 네네, 있으시지만 예. 5천에서 1억 정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유 자금이 1억 정도가 있다면 좀 어떻게 투자 전략 포트폴리오를 세우시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어느 방송을 가나 다 이걸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예. 앞에서도 이게 오늘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성향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금 손실 아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주식 100% 투자해라. 사실 이런 얘기는 하기 힘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리스크를 자기는 져서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요즘 금리가 좋으니까 그냥 은행에 다 넣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의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성향에 거슬리는 투자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성장주를 포트에 어쨌든 담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얘기는 그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비중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전체 합쳐서 5개 종목은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분산 투자한다고 해서 막 10종목씩 담고 이러면 안 된다. 관리가 안 된다. 반드시 5종목 이하로 담아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작가님의 그 성장주 패러다임 그 책과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진짜 한번 진짜 20년 각오하고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성장주에 다 넣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뭐 1,000만 원 정도면은 뭐 물론 어떤 분들에겐 큰 돈이겠지만 또 이래서 채워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1,000만 원이 빵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아무리 못해도 뭐 한 2, 3천 원 남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안 되는 경우가 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1,000만 원 손실 보는 건데 그게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엄청나게 큰 그런 그 데미지는 아니지 않나 사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작가님이 여기 우리 30대 정도의 이 직장인 분들을 대상 젊은 분들을 위해서 썼다고 했는데 전 지금 잠깐 든 생각은 제가 제 자녀가 만약에 대학생 혹은 고등학교 이제 3 정도 된 나이라면 제가 부모님이면 제 아들한테 한 100만 원 정도 딸한테 줄 것 같아요. 전 1,000만 원 주겠습니다. 이 자금에 따라 증여를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집안 사정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소액을 주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봐. 안 돼도 좋아. 근데 이게 되든 안 되든 너한테 주식이나 투자해서 많은 게 남을 거야. 근데 사실 삼성전자 넣어서 뭐 30% 올랐어요. 그거는 사실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크게 막 흥미를 못 느끼는데 이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30% 얘기하셨는데 삼성전자가 30% 오르면 다른 것도 30% 오릅니다. 거의 주식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30% 올랐다 그러면 야 이거 수익이 낮다 그래서 팔고 다른 거를 또 사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떨어지거든요. 그냥 물리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살 때는 지수를 초과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저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꼭 성장주 패러다임을 읽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한번 공부를 하시고 실행까지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주식 투자에서 초과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주를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성장주 투자에는 그 보통과는 좀 다른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책에서 갖고 온 건데, 자, 성장주는 주가 상승이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네, 통상적인 주식들에 있어서는 주가는 실적하고 이렇게 Y는 AX 같이 1차 함수로 비례를 하는데 성장주에 있어서는 주가와 실적의 관계는 Y는 AX 제곱 같은 2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왜 이렇게 다른 법칙이 적용되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장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성장주의 주식을 이 책에 담았거든요. 자, 사람들이 다 초과 수익을 이제 얻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런 분들이 성장주 투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하고요. 그 성장주에서도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여간 뭐 이렇게 한번 제 책을 읽어봐도 저는 도움이 좀 되리라 생각은 합니다. 이제 어쨌든 모두들 이제 내년도 2024년도에 꼭 그 성공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